첫 번째, 유럽 수소 인프라와 해양 기술의 융합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김상원 박사님께서는 콜로라도 주립대 기계공학과에서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정밀기계연구원과 현대자동차에서 근무하셨고 현재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유럽연구소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박사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키스투유럽연구소 김상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런 귀한 자리에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유럽 수소 인프라와 해양 기술 융합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에 대한 설명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키스투유럽연구소는 지금 위치가 독일의 남서쪽 이 프랑크푸르트로부터 약 170km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고 파리로부터는 약 400km인데 떼제비를 타면은 한 1시간 50분이면 올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습니다. 현재 건물은 세 동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저 키스 유럽 연구소는 1996년에 김영삼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해서 자브르켄에 만들어졌고 2년 후에 약 2026년에는 30주년이 될 예정입니다. 키스 유럽 연구소의 에너지 분야는 그 융합 분야의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그리고 유럽 내에서 에너지 분야 위상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러면은 저희 연구소 소개를 마쳤고 유럽의 온실가스 및 에너지 믹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유럽에서 가장 큰 온실가스는 지금 갈탄과 석탄 부분이 가장 큰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는 독일이 약 3억 6,400만 톤으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고 폴란드와 이탈리아 순입니다. 의외로 독일이 가장 큰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데 이는 그 제조업이 발달되어 있는 국가가 더욱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일은 떻게 현재 에너지 믹스를 지금 하고 있는지를 잠깐 보게 되면은 독일은 지금 약 2000년부터 2019년까지 거의 균일한 그런 전체의 에너지 발전량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원자력은 점점 좀 줄고 있고 그리고 역시 석탄 역시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신재생 에너지 부분은 점진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독일과 비슷한 프랑스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프랑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자력이 거의 전반적으로 모든 에너지 믹스를 주도적으로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전체의 그 에너지 생산량은 570테라와트 아워로 거의 독일과 비슷한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은 보시는 바와 같이 2000년에는 약 262테라와트 아워로 독일이나 선진국의 절반 정도 수준이었지만은 2019년에는 거의 562테라와트 아워로 거의 선진국들과 거의 같은 수준의 그런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전력 생산량은 경제 성장과 맞물려서 지속적으로 증가했던 것을 알 수가 있고, 하지만은 저희가 이 전력 발전 주 에너지원은 보신 바와 같이 원자력과 유연탄 그리고 복합 화력이 중점적으로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는 굉장히 적은 부분을 한국이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럽 회원국을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재생에너지 비중과 현황 목표치를 봤을 때 2020년 기후에너지 패키지에서 신재생에너지 목표치를 약 20%로 설정하였는데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지금 그 빨간 것이 약 2030년의 목표치이고 요 점들은 2020년의 목표치인데 지금 스웨덴과 덴마크나 이런 핀란드 국가들은 이미 이 목표치를 달성하였고 독일이나 이탈리아들은 상대적으로 좀 약간 좀 달성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런 북유럽 국가들이 굉장히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지금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한편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그 북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그 전체 총 생산 에너지 양이 독일이나 그리고 프랑스의 절반 이하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영국과 이태리 이 국가들의 이 신재생 에너지 부분들이 더욱더 총량에서 볼 때는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소 수요 및 가격 예측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수요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050년에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있습니다. 즉, 시나리오에 따라서 총 627테라와트 아워에서부터 적게는 보수적으로는 161테라와트 아워로 굉장히 다양한 그런 수소 수요를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간 정도가 보통 한 270테라와트 아워 정도로 봤을 때 AFRY 분석을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 AFRY 분석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과 2050년에 지금 테라와트 아워를 봤을 경우에 총량은 비슷하지만은 구성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20년에는 약 절반 정도가 즉 석유 정지에서 나오는 그런 수소 해당되는 부분이겠지만은 2070년에는 약 절반 정도가 이 제철 쪽에서 수소를 수요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즉, 2050년이나 이런 30년 미래에는 그런 기존에 있던 크루크스 방식의 그런 이 제철 재련 작업이 아니고 수소를 이용해서 환원 제철화시키는 이런 새로운 공법이 이용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이 됩니다. 다음에 수소의 어떤 비용을 봤을 때 일반적으로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를 사용한 수소의 가격을 보통 한 3에서 한 7 유로 정도, 킬로그램당 그 정도 수준으로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회색 수소, 즉 그레이 수소와 블루 수소의 가격이 원래는 이런 녹색 수소보다 훨씬 더 저렴했었는데, 이게 지금 소련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는 이 석유 값이 급등하여서 지금 보신 바와 같이 그레이 수소와 이 블루 수소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더 녹색 수소보다 더 올라갔음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수소 공급 비용을 봤을 경우에 저희가 지금 보면은 2030년과 2050년의 어떤 예상 비용인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프랑스에서 생산된 수소와 이태리에서 생산된 수소, 다음에 독일에서 생산된 수소를 보았을 때 이 프랑스와 이태리에서는 이런 수소 생산 비용 자체는 더 저렴할 수 있지만은 어떤 독일의 일부 지역으로 운송한다고 했을 때 운송 비용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런 태양열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이런 수소 비용보다 훨씬 더 가격이 더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앞으로 수소의 어떤 가격이나 경제성을 볼 때 고려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좀 더 보았을 때 2040년도에 어떤 수소의 가격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살펴보게 되면은 약 3kg당 3유로라고 2040년에 저희가 예측을 하였을 때 절반 정도는 수소 생산 비용이 되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수소 저장 내지는 운송 비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수소 저장 관련돼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즉, 단기적 부분과 다음에 중기, 장기적인 그런 방법에 따라서 수소 저장에 대한 장점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즉, 대의식으로 이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압축 수소가 굉장히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액화수소 또한 저희가 단기적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기적으로는 LOHC와 암모니아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이런 동굴이나 내지는 이런 바다 밑에다가 이런 솔트 캐번에다가 이제 수소를 저장하는 방식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런 수소 전략 및 현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수소 전략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유럽은 수소 이니셔티브와 그리고 유럽 그린딜이라는 이런 신산업 전략을 기반을 두고 수소 전략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청정수소 연맹과 그리고 이 연맹은 2030년까지 약 4,300억 유로 규모의 산업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투자를 수소 산업과 그리고 수소에 대한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유럽은 많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유럽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4년까지는 약 6기가와트 이상 규모의 수전의 장치 설치를 지원하고 2030년까지는 약 40기가와트 이상의 수전의 장치 및 1,000만 톤 이상의 제장 수소를 생산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는 약 탈탄소화가 어려운 모든 분야에서의 광범위한 재생 수소 사용을 한 것을 저희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 유럽에서 과연 수소를 어떻게 유럽 전역으로 설치할 것인가, 또 수소를 보낼 것인가라고 봤을 때, 유럽의 수소 백본이라는 그런 그 개념이 있습니다. 그 유럽 수소 백본은 2020년에 그 유럽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수소 파이프라인을 교체를 하자라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그 이니셔티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 총 5개의 그런 그 코리도를, 즉 경로 내지는 복도를 볼 수가 있는데, 수소 복도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A 코리도 같은 경우에는 북아프리카와 남부 유럽을 이렇게 연결을 하고, B 코리도어는 이런 그 스페인과 그리고 아프리카와 다음에 이제 이 프랑스를 통해서 가는 이런 그 코리도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C 코리도는 북해를 통해서 연결되는 이런 코리도고, D 코리도는 북유럽과 발트해 지역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이런 그 파이프라인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 코리도어는 지금 동부 및 동유럽 내지는 남유럽으로부터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 이쪽 이 코리도어는 우크라이나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유럽에서는 그 에너지 시스템 보안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지금 그 점진적으로 러시아 화석 연료 수입을 단기적으로 중단하고 유럽 에너지 시스템의 탄력성을 높이는 그런 요구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 그 이를 통해서 아리 파워 EU를 또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에 있는 요쪽 이런 그 스페인과 프랑스 요 코리도를 조금 더 살펴보았을 때 유럽에서는 H2 MED라는 프로젝트를 지금 론칭하였습니다. 그래서 요 프로젝트는 이베리아 반도의 수소 네트워크를 북서유럽과 연결하여 2030년까지 유럽의 저렴한 녹색 수소를 공급하자라는 것을 지금 그 천명하였고, 이를 위해서 프랑스와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합의를 하여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요 부분이 지금 그 스페인에 있는 그 하이드로젠 수소 백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요 부분이 지금 지금 포르투갈의 수소 백본인데, 지금 그 원래 그 프랑스와 다음에 이 이베리아 수소, 그 스페인 쪽을 이베리아 반도를 지금 연결을 하는데, 원래는 요 지금 내륙 쪽으로 요 수소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요 산맥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요쪽 그 바르셀로나와 마르세유는 지중해 해저를 통해서 요 해저를 통해서 연결하는 거로 지금 요 계획을 바꿨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했고, 실질적으로 요런 그 스페인과 다음에 이제 이 프랑스 연결한 요 수소 백보는 독일에 있는 수소 요 파이프라인과 또 연결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유럽 전역이 이렇게 연결될 것이고, 실질적으로 요 부분들은 그 북아프리카에 있어서의 어떤 사하라 사막에 있는 그런 그 뜨거운 태양열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그런 값싼 수소를 또한 그 유럽까지 전달하는 것을 또 하나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소 저장 방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독일에서 지금 많이 쓰이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방식이 LOHC입니다. LOHC는 지금 하이드로지니어스라는 회사가 중점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이드로지니어스는 사실은 그 여기 보시는 이 키 큰 다니엘 타이트만이 엘라겐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하면서 지금 피터 바서샤이트 교수님을 지도교수로 하면서 실험하면서 그 열 매체유, 즉 열저장 매체유를 지금 이거를 여기에 수소를 한번 저장해 보자. 촉매를 해서 수소를 저장해 보자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해서 지금 그 성공을 시켜서 지금 사업화하는 그런 그 케이스입니다. 보신 바와 같이 지금 디벤즈 메틸 톨루엔인데, 이 톨루엔에 지금 원래는 수소가 없을 때는 노란 색깔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그 50바에 150도 정도로 이 조건을 가해서 수소를 넣으니까 색깔이 무색으로 된 이런 그 액체로 바뀌면서 수소가 저장되어 있는, 즉 9개의, 즉 요 분자식으로 볼 때 9개의 수소가 저장되어 있는 톨루엔 요 고리에 9개의 수소가 저장된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얘를 이제 약 1바에 300도로 이제 할 경우에는 발열 반응이 일어나면서 수소가 방출되는 이런 메커니즘을 개발하였고, 실질적으로 제가 2015년 정도에 이제 방문했을 때
요 수소가 포함된 LOHCl 이제 뭐 불을 막 붙였는데도 뭐 불이 안 붙더라 하면서 뭐 자랑을 하는 그런 걸 했었는데 굉장히 이 하이드로지니어스에서 좀 이 마케팅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리고 독일 전역에 있어서 이런 그 수소가 저장되어 있는 LOHC를 이런 그 탱크에다가 또 내지는 이런 기차에다가 이제 액체 상태로 운송을 해서 독일 전역에 이렇게 또 전달하는 또 그런 운송하는 그런 것이 하나의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생각이 됐었습니다. 예. 한국에서는 지금 그 키스트에 있는 남성호 박사 팀과 그리고 또 화연과 애견에서 각자 독자적인 LOTC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럽의 해양수도 프로젝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수소에 관련된 프로젝트가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질문하시기에 과연 수소를 해서 수소를 생산할 때 산소도 생산이 되는데 산소는 어떻게 사용되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산소를 사용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어떤 바다에서 산소가 굉장히 용존 산소량이 굉장히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산소 농도가 낮아서 굉장히 해양 생물이 살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수전해를 통해서 나오는 이 산소를 이런 그 바다에 주입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발트해의 산소 결핍을 해결하자라는 그런 프로젝트가 이제 프랑스와 핀란드와 스웨덴에서 지금 이렇게 해서 론칭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BB에서 수소 연료전지 컨테이너 관련된 그런 지금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ABB는 하이드로겐 드 프랑스와 같이 지금 그 해양 선박을 위한 연료전지 시스템 조립 및 생산에 대한 MOU를 이미 체결하였고 그리고 삼스킵 그룹이라는 네덜란드 로테르담 본사를 둔 글로벌 물류 회사에서 수소 구동 컨테이너 선박에 대한 시스템 주문을 하였습니다. 30킬 선박은 약 3.2메가와트의 팸 수소 연료전지로 구동되고 백업을 위해서 디젤 발전기가 설치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30킬에 있어서의 어떤 그 수소 수소 연료전지 컨테이너의 한 그 계략도이고 요거는 그 조막 그 설계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AX 하이드라라는 그 지금 세계 최초의 액체 수소 동력 페리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노르웨이에 있는 페리 회사인 그 노르레드에서 지금 그 세계 최초로 액체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그 상업용 자동차 페리를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페리는 지금 그 독일 린드 엔지니어링에서 액체 수소를 담당하고 있고, 다음에 덴마크 말라드사, 사실 이게 캐나다 회사인데 말라드사에서 연료전지를, 폐 연료전지를 이제 지금 그 제, 어, 제작하였고요. 그리고 선박 설계 건조는 노르웨이 기업 LNM 마린과 다음 과거 STX 조선소를 인수한 웨스틴코 조선소가 각각 맡았습니다. 200kW 연료전지 2개와 440kW 발전기 2대, 그리고 독일 쇼텔사가 제작한 추진기 2대가 합체되어서 최고 군노트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고, 현재 노르웨이에서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탈리아 핀탄 TL에서 그린 수소 통합 솔루션을 하고 있는데, 에너지 공급 업체와 그리고 여러 가지 MSC 그룹에서의 또 크루즈 선박에 대한 그런 어, 지금 이니셔티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지금 그 여러 가지 어떻게 이게 배터리나 비교했을 때 어떤 식으로 그 효율이 되느냐를 봤을 때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리뉴어블 에너지에서 했을 때 95% 정도에서 배터리 유지에서 총 70% 정도의 효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서 약 그 수소를 생산할 때 약 30% 정도가 손실이 일어나고 나온 수소를 다시 또 연료전지를 사용했을 때 30% 정도가 또 내서 총 약 26% 정도의 어떤 효율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수소를 지금 생산해서 다시 이 수소를 다시 이퓨얼로 만들어서 다시 이걸 다시 이제 엔진에 했을 경우에는 총 약 13% 정도의 효율로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기계적으로 효율을 계산하는 거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시스템에서는 각각의 어떤 사용 방법에 따라서 어떤 것이 더 좋다라고는 우리가 좀 그 시스템에 따라서 좀 다르게 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국내 조선사의 수도 추진 선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은 지금 그 세계 최초 우리나라가 사실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조선사를 모두 가지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이런 그 유럽에서 주력하는 페리보다는 우리는 그 규모가 큰 상선 생산에 집중하다 보니 수도 추진 시스템이 훨씬 더 까다롭고 또한 이 법규가 훨씬 더 어렵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HD 조선해양에서는 지금 SOFC 위주로 어떤 발전을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되고 있고 지금 그 호라이즌 유럽에 적극적으로 HD 조선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은 한국형 수소 연료전지 예인선 개발 사업을 선정해서 지금 그 2026년 상용화 목표로 현재 대형 국책 과제를 진행하고 있고 삼성중공업은 액화수소 연료전지 추진 시스템으로 성공하였고 그리고 팸FC 위주로 해서 선박 추진원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호라이즌 유럽이라는 프로그램이 지금 어, 굉장히 이것이 지금 큰 기회입니다. 이것이 그 유럽에서 약 138조를 들여서 지원하는 거대 연구 사업으로 세계 최대의 규모의 다자간 연구 프로그램인데 내년부터 한국이 주내 연구국으로 돼서 한국에 있는 연구자와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유럽으로부터 직접 연구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스트 유럽을 통해서 만약에 이런 호라이즌 유럽을 과제에 참여한다면은 어떤 새로운 유럽에 있는 그 연구자들과 또 유럽에 있는 기업들과 같이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생각이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저희가 이 자료를 조사하면서 좀 자료를 보았을 때 다양한 그런 기술들과 다양한 어떤 시도들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해양 산업은 탈탄소화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그 수소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당장은 어렵겠지만은 수소가 어떻게 보면은 탄소 중립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물론 내연기관으로 수소를 해도, 많은 그런 어떤 PM이나 내지는 그런 배출가스들이 이제 나오지는 않지만은 가장 좋은 것은 연료전지나 내지는 이런 2차 전지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게 제거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술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소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자료를 보았을 때 원양 선박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이제 연안 선박에서만 주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거리 항로를 운항하는 선박 위주로 해서 수소가 지금 사용되고 있지만은 앞으로 만약에 이 장거리 노선으로서는 이런 액체 수소 유기 운반체, 즉 LOHC나 내지는 수소 운반체로서의 암모니아도 굉장히 장거리 노선으로서 괜찮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보고 내용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이상 제가 발표 자료를 준비하였고, 질문이나 모든 그런 의문사항들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연락을 주시고, 제 이 자료들은 제가 요청하시면은 얼마든지 배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